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아나운서 시민보입니다.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혼란한 전국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도자, 누구를 뽑을지 결정을 하셨나요? 저희 감시자들에서는 새로운 대선 전국을 맞아서 도민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대선 특집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각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경남의 공약을 분야별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대선의 풍향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남권의 표심, 그중에서도 우리 경남 지역민들의 최종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전망을 해보고 또 직접 거리로 나가서 새로운 대통령에게 전하는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볼 텐데요. 오늘 대선 특집 방송에 함께할 대표 감시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먼저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부경대학교 정치외교과 차재권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또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분입니다. 박경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취재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는 지역의 민심을 제대로 전해줄 분입니다. KBS 창원 보도국 송현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청년 대표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여행대학교 강기태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대통령 선거가 치르게 되는데 아직 누구에게 표를 줄지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가 부동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계신 네 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는지 한번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지지하는 후보 좀 저는 아주 좀 일찍부터 마음을 좀 결정한 그렇습니까?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네, 저는 네, 네. 이 시대의 이 촛불이 전하는 이제 시대 정신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네. 저는 생각할 때는 이 시대의 촛불이 전하는 이 시대 정신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네. 정말 우리가 잘못된 과거의 어떤 부패나 이런 데서 오는 관행들 이런 적폐들을 좀 청산하자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너무 자기 주장만 해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고 그래서 정말 소통하는 그런 어떤 국민 통합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이 두 가지가 저는 공존한다고 봅니다. 그걸 동시에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주자면 나는 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냉정하게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그런 주자는 안 계세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한쪽의 차선을 후보를 좀 선택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누구를 잘 모르겠는데. 자, 다음 박경 변호사님. 예. 저도 아직 결정을 못 했는데요. 그래요? 네. 사실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공약들 중에서 그 보육 정책에 관해서 가장 많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면 물론 아이 수당 지급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 학교 합충 등과 같은 많은 좋은 정책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물론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안심 보육 환경을 구축을 해주는 후보자들을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공약들에는 뭐 국공립 어린이 그 집 확충 같은 문제는 있지만 실제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또는 보육교사의 질 향상이나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합니다. 네. 자, 강기태 총장님. 저도 일찍이 정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정해놨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2023년이 대한민국이 구군이 걸린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출산율 저하부터 건강보험료 고갈까지 이 시기에 가장 5년 동안 어떻게 잘 버텨줄까. 그다음에 그 다음 정권이나 어떤 지도자에게 큰 발판을 디딤돌을 놔줄까. 그걸 안정적으로 누가 운영을 해나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기자다 보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던 것도 큰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언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독립성을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이제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있습니까?
밝힐 수는 없고요. 마음의 결정 나셨나요, 그러면? 예, 대충은 했어요. 네. 조금 더 지켜보고. 네. 이쪽은 좀 확고하신 편이고, 이쪽은 뭐, 네, 아직 뭐 세모 이 정도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 사실 뭐 이번 대선하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대선의 시작도 굉장히 좀 극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짧은 대선이라는 기간 반면에 대선구는 또 굉장히 폭넓어졌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은 대선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후보들 간의 각축전도 아주 심한 양상입니다. 2017 대선 레이스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사실 대선마다 나름대로 경제민주화다 아니면 IMF 외환위기 극복하는 다 나름대로의 어떤 프레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번 대선의 프레임도 명확하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의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잘못해왔던 어떤 구시대의 어떤 잔재들로부터 어떻게 네. 우리가 벗어날 건가. 그래서 어떻게 합리성을 회복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대 정신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안보 프레임을 지금 보수층에서 걸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도 안보가 굉장히 중차된 시기에 있습니다. 뭐 근데 한미 관계라든지 아니면 한중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남북 관계 그다음에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안보 프레임이 사실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볼 땐 그런 국민들이 뭔가 이번 시대에는 안보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구시대와 절연하는 어떤 그런 시대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정치인들에게도 강요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좀 모골이 송연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저한테는 좀 있었어요. 박경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역대 최다 후보자들이 네. 출마한 선거인 것인 만큼 아무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상대적으로 행복한 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TV 토론회에서 보셨다시피 그 후보자들 간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극심해지면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치는 면도 다소 있긴 합니다. 또한 현재 그 안보가 중요시 되면서 정작 어쩌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뭐 노동자나 여성 문제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하셨지만 안보 드라이버를 계속 걸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올 것이고 사람들 시선을 그쪽으로 많이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박경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작 우리 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강기태 총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자리에 청년 대표로 앉아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련된 이제 후보마다의 정책을 많이 봐왔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노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은데 뭐 아르바이트 시장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한다든지 30% 배달제 뭐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후보들 보면 청년 고용 할당제 뭐 3% 5% 올린다든지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9개월간 월 30만 원 준다든지 이런 수당 지급 문제 여러 가지 이 제도들을 많이 당했는데 토론에서 보셨겠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거기다 합당한 적절한 합리적인 재원을 마련한 정책이 모자라다. 왜 그러냐면 사회 토론을 봤을 때는 안보 프레임에 갇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토론에서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처 좀 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일단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권자들이 원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죠. 네. 이 부분인데 다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 자체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어떤 민주주의 가치를 충분하게 고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안보 프레임이라든지 지금 북풍 프레임을 걸어도 이게 실제로 효과가 실제로 발휘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제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떤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이제 소중한 권리에 대한 자각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번 대선이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이제 그 이전과 다른 구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보수층들이 일단 이선으로 후퇴를 한 거 아니냐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적인 이제 보수층들이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면서 이제 중도 진보 성향이 있는 분들이 의견이 이제 전면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지금 현재의 이 구도를 맞는 거 아니냐 이게 특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송현준 기자는 이 대선 취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현장에서 후보들도 직접 만나보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혹시 왠지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나요? 본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이거 청진무술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이제 제가 의자를 안 있겠죠. 이 말이 딱 정답인 것 같아요.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또 높은 지지율은 그 캠프와 지지자들을 정말 결집을 시키고 정말 이제 활기를 띠게 만들거든요. 밖에서 보이는 이 인원들, 인원 동원.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경남에서는 수가 많아요. 많은데 차이가 보이는 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젊은 층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비교적입니다. 물론 장년층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대신 또 홍준표 후보는 아무래도 좀 장년층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유세 분위기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도 보면 문재인 후보가 4월 22일 날 그 창원 상남 분수광장에서 유세를 보면 그 문재인 후보가 오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제 찬조 연설을 잠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쾌한 로고송에 맞춰서 같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뭐 춤추고 이런 좀 약간 콘서트 분위기를 좀 내고 홍준표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분위기의 어떤 강연 분위기 좀 그런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지율은 여론조사 지지율은 높잖아요. 높은데 숫자는 그 높은 지지율만큼 숫자는 안 모이는데 이제 이 차이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일반 시민들은 아니고 경남 지역의 그 국민의당의 조직력 그러니까 지역 세 차이가 나긴 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경남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조직이 있으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고. 이번 대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역 간 대결이 좀 깨지고 세대 간 대결로 가는 모습이다, 양상이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교수님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젊은 층들을 만날 일이 많으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명백한 거는 젊은 층 학생들, 저는 뭐 매일매일 학생들 대하고 사는데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뭐 제 전공하는 학생들이야 당연히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을 건데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다 보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변해서 자기 정치적인 지향을 옛날에는 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내는 경향들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대나무 숲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해우소 같은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뭐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를 이제 저희들은 가서 학생들의 민심 동향을 파악해야 되니까 가보는데 요즘 가보면 후보 토론회 같은 데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4월 21일인가 제가 기억하는 그 주적 관련한 논쟁. 이건 엄청나게 뜨겁게 달궜죠. 그래서 굉장히 댓글도 많이 달리고 좋아요 같은 것도 거의 110개씩 달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 촛불 전국을 통과하고 대선 전국을 탄핵 전국과 대선 전국으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우리가 정말 숨가쁘게 몰아쳐왔던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정말 거대한 정치 교육의 장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 그래서 저는 정치학자로서 항상 좀 우리 가슴 아팠던 부분은 우리는 어린 학생들 때부터 너무 정치 교육을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못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회 전체가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되어줘서 이런 변화들이 생기는구나 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 반증이 나와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가 보통 투표에 참여하겠다 여론조사 퍼센테이지가 80% 이상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아간다 하기 때문에 아마 촛불 전국에 의해서 많은 정치 참여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올까? 이건 또 달라요. 이번에 좀 다를 겁니다. 이번에 좀 다를 겁니다. 그래요? 20대 청년들의 이 정치 약속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깊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걱정이 앞서요. 왜냐하면 5월 9일이 그 저희들 투표일이잖아요. 5월 10일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 기념일이에요. 그러면 놀거든요. 쉬는데 이 연휴를 학생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인 거는 대나무 숲에 보면 그때 우리 놀더라도 꼭 사전 투표는 하고 놀습니다. 훌륭합니다. 댓글들이 사실 많아요. 보면. 사전 투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할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하네요. 박형 변호사님 주변에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또 법조인들도 이런 대선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법조인들은 뭐 비밀 선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라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이렇게 표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다만 제가 얘기를 나눈 몇몇 분 중에 한 분께서는 얘기를 하시기를 그 TV 그 토론회를 보시고
후보자들이 너무나 훌륭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선거권을 가지게 된 이후로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그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은 계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도 왜 그러실까요? 저런 현상이 굉장히 좀 보편화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수층이 어느 시기가 돼서 이게 더 이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집단적인 제가 볼 때는 뭐 기권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좀 생각해 볼 요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도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번 투표는 그냥 투표 자체가 내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투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뽑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들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2017년 대선 레이스에 대한 내분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도민 여러분들은 지금의 이 모습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직접 그 목소리를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는 그런 느낌?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아쉽네요. 캐캐몬 그런 말씀을 끄집내갖고 하고 대단한 그런 소리 하고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만. 사실은 시국이 어렵잖아요. 지금 안보도 불안하고 이랬는데 그런 쪽에 머리 같이 토론을 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매일 하는 것만 가니까 뭐 별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 정부가 조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진보 진영 간에 좀 싸움이 되고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전 대선보다는. 네,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좀 색깔론을 좀 벗어나서 좀 자유분방한 약간 뭐 극우 극자가 아닌 뭐 중도좌파 중도우파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저희 이제 뭐라 그러지 유권자들이 조금 더 선택폭도 넓어졌고 일반 사람들도 양당 구도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당의 다양한 의견들을 탐색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공약에 더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예전 대선보다 지금 대선이 좀 더 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점. 아무래도 그 대통령 쪽에 관련해서 일이 많이 일어났다 보니까 그쪽에서 더 보게 되고 아무래도 공약들을 좀 더 보게 되고 정리된 거를 또 살펴보게 되는 정치에 좀 더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기대감도 있지만 좀 일종의 피로감도 느껴지는 그런 우리 유권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송현준 기자? 지금 세대 간에도 방금 보신 이 여러 인터뷰, 시민 인터뷰에서도 좀 연령대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와 실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의 면면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시민들이 있고 실망하는 시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반응이 저는 나온다고 보고요. 근데 반면에 그 어떤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층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신중하세요, 보면. 일단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좀 더 지켜보겠다. 의외로 보면 심상정 후보나 그다음에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의외로 지금 구도가 이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은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두 후보들이 왔을 때 시민들이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도민들은 시민들은 그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뭐 보니까 캐캐 먹었다. 맨날 하던 거 그거 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참 많고 네거티브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 좀 제가 볼 때는 이번 대선은 되게 우리 시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는 이게 누가 시대 정신을 정말 제대로 포착하고 구현해 줄 건가 이거에 대한 정말 기대감이 엄청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저는 대선 후보들이 그 기대감을 충족 못 시켜주는 어떤 저는 그 차이. 격차, 뭐 갭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저런 실망감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또 대선 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준비할 수 있는 기간들이 또 짧으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사실 없었던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경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망감을 많이 이제 도민들이 표출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젊으신 분들께서 미래지향적이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흐뭇하게 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민주주의의 앞선 나라들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곳에서 이번 우리 대선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대한민국은 시민들이 참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모습, 언론을 통해서 네. 보여지거든요.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랄까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념적으로 그동안 저희들은 사실 양당만 싸우는 것만 봐왔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보여지면서 이 시민들 쇼핑할 게 많아진 거죠. 정치적인 이 백화점에서 정말 쇼핑할 게 많아진 부분들. 그다음에 그동안 선거하면 치르는 게 지역주의 프레임 아니면 북풍, 총풍 뭐 그런 안보 프레임 이 두 가지가 사실 선거를 지배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새로운 양식의 어떤 선거 프레임으로의 이동 이런 것들은 저는 이번 대선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측면들이다. 그런데 단지 하나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거는 이번 대선에서 저는 구현해야 되는 시대 정신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사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는 보수가 기본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수의 반성, 그래서 새롭고 합리적인 보수가 뭔가 힘을 얻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된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면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촛불 정국 넘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시대 정신 때문에 수준이 높아졌고 국민 개개인의 정말 이제 참정권이나 선거권에 대한 그 의식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좋고 그다음에 정치 참여가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손쉽게 핸드폰 안에서 이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선거 유세 운동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관련 영상들을 손쉽게 이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과 좀 많이 다른 프레임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고무적인데 반대로 양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는 이제 카드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뭐 3만 건의 가짜뉴스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컴퓨터 지워져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여러 가지 후보들에 대한 비방 섞인 이런 것들 유포 이런 것들이 또 난무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걸러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해야 될 건지 이런 양면에 대한 이제 긍정적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생기는 거죠. 이것들을 잘 해결한다면 또 한층 우리가 수준이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송현준 기자도 기자로서 이런 가짜 뉴스를 바라보면서 참 어이없을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보면 뭐 솔직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한민국 언론에 반성문이 나가야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유력 정치인이 어떤 말을 했을 때 혹은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했을 때 과연 그 발언과 근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언론에서 검증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 기능이 좀 약했던 게 사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뉴스와 신문의 속도보다 입소문의 속도가 정말 빠르잖아요. 사람 이게 또 의외로 신뢰가 가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언론이 결국 이제 걸러내야 되는 부분이고 정리가 돼야 되긴 돼야 돼요. 토론 과정에서 그건 재밌더라고요. 이제 후보 간에 설전이 있을 때 팩트 체크를 중간에 해주는 그렇죠. 엄청난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 아니냐.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PD나 이렇게 책에 의뢰해가지고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데 좀 편하더라고요. 또 몰입도 더 잘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더 적용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는데 이제는 좀 더 지역에 밀착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경남을